제가 지금까지 15년 동안 네. 경매와 공매를 하면서 어려웠던 명도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사 협의할 때 제일 많이 달라고 했던 사람은 7천만 원까지 달라갔던 사람이 있었어요. 집안에 온통 쓰레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처분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를 유체동산을 경매 신청해야 됩니다. 쓰레기나 다른 건데 낙찰 안 받아갈 거 아니에요. 네. 부동산 낙찰 받았던 사람이 유체동산도 낙찰 받아야 돼요. 폐기하는데 돈 들죠. 그렇죠. 돈 들지. 야, 그래서 나 낙찰 안 받을래. 나 경매 안 할래. 매일같이 느껴지는 지식 갈증, 오늘도 저희 경제살롱에서 지식 한잔 하고 가세요. 어서 오세요. 진행자 배우 박재민입니다. 오늘은 공매와 경매, 정말 뜨거운 이슈로 저희 또 경제살롱에 많은 구독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죠.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나눠볼 박철호 원장님 모셔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아,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네,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이게 약간 중독되더라고요. 이게 그 주식에 중독되면 그 주식 창 하루 종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경매, 공매 약간 좀 빠져들기 시작하니까 네. 오늘은 또 어떤 물건이 올라왔나. 네. 물론 살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면서 와, 이렇게 보고 또 저렇게 보고 이렇게 좀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각 물건마다 다 특징들이 있고 활용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는 이거대로 공부해야 되고 이 물건은 이 물건대로 또 공부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네. 사실은 막 한없이 빠져들기가 되게 좋죠. 이 공부할 내용이 너무 많은데 네. 원장님은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뭐 거의 이제 많이 다 접해봤죠.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은 무슨 공부를 해볼까요, 저희가? 많은 분들이 이제 낙찰이라는 이 큰 이벤트 네. 이전 단계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물건을 검색하고 찾아내고 권리 분석하고 이런 과정을 사실 되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법원 가서 이제 입찰해서 낙찰이 됐을 네. 때 공매에서도 온비례해서 낙찰되면 결국 그 이후 절차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중요해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경매나 공매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앞 단계에서는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해요. 네. 근데 낙찰 이후 단계는 공부를 잘 안 해요. 그냥 부딪히면서 한번 어떻게 해결해 보자. 약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 사실상은 네, 그 이후 단계에서 일 처리가 잘못되면 뺏기잖아요. 그동안 내가 공부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산되는 거예요. 맞아요. 도루묵되는 거죠. 맞아요. 대금을 못 내면 입찰 보증 몰수되는 거고요. 또는 잔금 납부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왔지만 그 부동산에 점유하고 있던 점유자를 내보내는 데서 문제가 생기면 또 굉장한 스트레스 또 문제들이 발생될 소지가 있죠. 오늘은 혹시 그 이야기를 나눠볼 건가요? 맞습니다. 낙찰 이후 절차와 그리고 특히 명도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게 될 거예요. 이게 저도 공매, 경매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래저래 물론 뭐 살 생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단 공부를 해보자라고 해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방금 저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낙찰을 받았어. 네, 그 다음에 대금 납부는 어떻게 했어. 그런데 네. 나도 몰랐던 권리관계. 네, 그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이 사람과의 권리가 전 주인하고 어떻게 돼 있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네, 돈이 더 들어가기도 하고 네, 예상했던 것보다 내 권리가 되게 복잡하게 꼬여가지고 네. 굉장히 골치가 아파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명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맞아요. 배우게 됐어요, 저도.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 명도라고 이제 하면은 점유자를 내보내는 모든 과정을 이제 말하는 건데 네, 명도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사실 이제 대부분은 이제 협의를 통해서 이사 비용을 지급한다든지 원만하게 내보내는 경우가 사실 가장 많아요. 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이런 일들 오래 해오면서 대부분 낙찰받고 찾아간 다음에 이제 뭐 이사비를 지급하고 언제 나가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점유자를 연락이 안 되거나 이거 사람이 일단 연락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뭐 이사비를 뭐 서로 합의한다든지 이런 네. 과정이 거치게 되는데 아예 연락이 안 돼요. 연락 두죠. 안에 짐은 잔뜩 있는데. 어. 예, 뭐 어떤 분들은 교도소에 가 있거나 어떤 분들은 해외에 뭐 요양병원에 뭐 누워 계시는 바람에 뭐 전혀 어떤 누군가 소통도 할 수 없거나 야,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구나.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또는 이사 협의할 때 보통 이제 33평 아파트 기준해서 뭐 네. 정해진 건 없지만 보통 이사비 지급할 때 한 300만 원 내외의 비용으로 거의 대부분 해결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간혹 가다가 이 점유자들 중에 그 이사비를 너무 과도하게 한 뭐 1,000만 원 이렇게. 아니요, 그 정도도 아니에요. 그 정도도 아니고. 네. 제일 많이 달라고 했던 사람은 7천만 원까지 달라갔던 사람이 있었어요.
원룸이었는데 아니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없죠. 아. 근데 그냥 떼쓰는 거죠. 나 그럼 안 나간다. 네. 서울대 입구역 안에 있던 그 원룸 한 개호에 있던 점유자가 그랬어요. 실평수 한 7, 8평짜리 원룸 쓰던 점유자가 7천만 원 안 주면 못 나간다. 그거는 거의 그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주십시오에 가까운 이분이 일이네요. 네. 전세 보증금 1억 5천에 들어갔는데 다 날렸어요. 건물 안에 총 약 20명의 임차인들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배당받아가는 순서가 있는데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는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면 네. 가장 선순위로 먼저 일정액을 배당받는데 그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들은 입주하고 들어간 순서, 정확히 얘기하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순서에 따라 배당 순위가 결정이 돼요. 네네. 근데 이 임차인은 맨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이었던 거예요. 20명 중 20번째.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낙찰 금액이 20억이 됐는데 앞선 임차인들 배당을 하고 나니까 남는 돈이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임차인 1억 5천을 다 날리게 돼서 1억 5천 날렸으니까 반은 내놔라. 안 그러면 나 못 나간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 있는 지금 입주민께서 네. 이거라도 내가 보전을 받지 못하면 나 나갈 생각이 네, 없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네. 이분의 직업이 어. 이사하는 날 알았거든요. 네. 이분 어쨌든 마무리 협의돼서 이사 내보냈는데 이사 가는 날 제가 봤어요. 그 그랬더니 7천만 원이 좀 이제 보상 지급이 된 아니 건가요? 협의를 해서 좀 낮춰서 네네네. 낮춰서 얼마에 협의했을 것 같아요? 7천만 원 달라 그랬는데 5천? 700. 700? 아니 근데 그 직업이 어떻게 되셨나요? 그래서 이사하는 날 가서 이삿짐을 빼내면서 그냥 저도 우연치 않게 보게 됐는데 네. 그 안에 있던 막 서류 뭉치들이 나오는데 보통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서류들이 아니더라고요. 뭐 보니까 등기부등본 있고 막 그랬나요? 로펌에 있던 변호사였어요. 와 그랬구나. 네. 그러니까 법을 잘 아시는 분이었구나. 근데 자기 보증금은 정작 지키지 못했던 거죠. 야 너무 가슴 아프다 근데. 안타까웠죠. 네. 그래서 그분 나름대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저희들에게 이제 과한 비용을 좀 요구했는데 어쨌든 제가 잘 마무리를 해서 적은 비용으로 이제 좀 내보내서 처리를 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어쨌거나 1억 5천에 대한 이 청구를 네. 해야 되지만 그게 지금 창구가 잘못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배당 순위가 늦어서 그렇죠. 낙찰 금액에서 배당이 안 될 만큼 너무 후순위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배당을 못 받고 1억 5천을 생으로 그냥 날리게 된 거죠. 아이고. 네.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군요. 특히 대학가 주변에 방 개수가 많은 고시원 다가구 다중주택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야, 근데 상당히 그 뭐 물론 특정 직업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께서는 굉장히 좀 억울할 만도 하겠어요. 돈 내고 정확하게 들어갔는데 본인은 그렇죠. 이게 뭐 갑자기 내가 사는 집이 휘청거리면서 네. 날아갔는데 나도 쫓겨나야 되는 판에 지금 이게 뭔가 좀 받을 수 있는 돈은 없고. 네. 야. 그러니까 이제 낙찰자에게 뭔가 하소연을 하고 이제 상당한 그쵸. 보상을 이제 요구했지만 사실상 강제 집행이라는 걸 하게 되면 그 정도 비용 없이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일들을 오래 하면서 되도록이면 법원을 통한 강제 집행을 하지 않고 그게 서로 원만하게 서로 해결하려고 그렇죠. 늘 하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한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금액을 조정하고 하면서 그렇게 마무리가 대부분 되죠. 그럼 가장 좋은 거는 맨 마지막 후순위를 받게 된 그 입주민께서는 결국은 그 전주인 네. 한테서 어쨌거나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는 받아야죠.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전소유주한테 전화하면 전소유주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난 돈 없다. 아니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 의원이 이렇게. 그게 그렇게 근데 실제로 이게 우리가 지금 이런 사례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내가 어떤 물건을 낙찰 받을 때 네.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전혀 몰랐는데 네. 갑자기 네. 명도가 안 되고 연락이 안 되고 분명히 누군가 살고 있는데 집은 있는데 사람은 맞아요. 없고 10년 20년 동안 본 적도 없다고 그러고 네. 야 이럴 수 있겠군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 부동산 내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상태로 만드는 게 명도인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점유자를 내보내고 비어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걸 명도라고 하면 되겠죠.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가 된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건물에 대해서 권리 관계가 나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렇죠. 이게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크게 두 가지로 봐요. 네네. 하나는 소유권이 있고요. 네네. 하나는 점유권이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재민 씨께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투자했는데 음. 소유권은 나에게 그렇죠. 있지만 점유권은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전세 살고 있는 집인데 음. 문 열고 들어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큰일 나죠. 점유권은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고 대금 납부하면 소유권은 취득하지만 네. 점유권은 이전 누군가가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적법한 점유에 의한 것이든 불법한 원인에 의한 점유든 어쨌든 내보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아주 예전에 경매에서는 좀 등치 큰 그렇죠. 용역이라고 얘기하죠. 강제적으로 했지만 네. 그건 엄연한 불법이죠. 불법이죠. 그렇게 명도를 한다는 건 그러니까 내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내보내는 명도와 그리고 법원을 통한 강제 집행 명도 이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선택해서 가는 거죠. 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강제 집행이 되는 경우는 이것도 어쨌거나 법적으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래서 이제 강제 집행을 되도록이면 안 하면 좋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에 지문이 있는데 그 점유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네.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때 법원을 통한 강제 집행 절차를 하는 방법, 합법적으로 또는 점유자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네. 너무 과도한 비용을 요구할 때도 어쩔 수 없이 이 절차를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에 집행으로 가게 되죠. 네. 그러면 사실은 뭐 가장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사 비용을 어느 정도 또 보전을 해주고 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보금자리로 가실 수 있도록 임차인을 좀 도와주고 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이 건물을 내 용도에 맞게 내 원하는 어떤 용도에 맞게 또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네. 이게 잘 안 돼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제 집행이 된다. 네. 그럼 이 절차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일단은 제가 화면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지금 화면에 이제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이라는 양식이 있는데 네. 낙찰받고 잔금을 납부하면서 이 신청서를 같이 내는 거예요. 네. 원래는 법원을 통해서 부동산을 강제 집행하려면 네. 법원을 통한 집행 권한이 있어야 돼요. 집행 권한이라 하면 판결문이나 결정문 같은 걸 말하거든요. 네. 원래는 명도 소송에서 판결을 받아야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명도 소송하는 데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죠. 그렇군요. 뭐 짧으면 10개월, 길면 1년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매 명도도 예전에 그렇게 했어요. 네. 되게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2002년도에 민사집행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원 경매에는 명도 소송이 아니라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인도 명령이라는 절차를 만들어서 네. 빠르게 집행권을 발급을 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 네. 네. 법원의 승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네네. 법원에 신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한 사람 인적사항, 내보낼 상대방, 피신청인 인적사항을 써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법원에서 심사를 하죠. 점유자를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인지 심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보고 계시는 것처럼 결정문을 내줘요. 이게 네. 명도 소송에서 받아놓은 판결문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보통 채무자는 일주일 안에, 네. 임차인은 보통 한 달 전으로 나와요. 요걸 받아다가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데 강제 집행이 절차가 두 단계가 있어요. 네. 가장 먼저 그 집에 먼저 개고하러 갑니다. 집행관 2명하고 낙찰반 사람이 찾아가서 벨을 눌러요. 띵동 띵동 누르는데 거기서 사람이 누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요런 종이를 줍니다. 네. 집행 예고. 이제 퇴거를 하셔야 된다. 그렇죠. 여기 좀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네. 언제까지 자진해서 이사를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예고 없이 강제로 집행이 되고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요거를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점유자 입장으로서는 이거 딱 법원에서 직접 전달받게 되면 심리적 압박감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뭐 이 사람이 많이 달라, 뭐 나간다고 하면서 자꾸 꿈주럭대거나 이런 사람들이 좀 날짜를 빨리 잡고 이사비 좀 줄여서 합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이것까지 가는 게. 근데 띵동 찾아가서 벨 눌렀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없어. 그러면 열쇠 전문가를 미리 대동을 해요. 그래서 열쇠 전문가가 문을 강제로 개문합니다. 네. 뭐 요즘 이제 최첨단 도어럭 있잖아요. 10분이면 다 엽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집 잠그고 나온 게 이게 의미가 있나? 아무 의미 없네요. 정말 아무 의미가 없네. 저도 그래서 되게 약간 놀라는데 네. 진짜 그 열쇠 전문가분들은 웬만한 최첨단 요즘 나오는 도어럭도 한 10분이면 다 엽니다. 그렇군요. 크게 파손 안 하고 네. 옆에 틀린
장비를 이용해서 네.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서 집 안에다가 이 강제 집행 예고를 붙여놓고 나와요. 그리고 문을 다시 닫고 나옵니다. 네네. 그러면 점유자가 어디 출근했다가 집에 딱 들어왔는데 깜짝 갑자기 거실 놀라겠다. 앞에 이게 붙어 있으면 깜짝 놀라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문도 분명히 지금 멀쩡하게 잠겨 있었는데. 이때 대부분 협의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락이 안 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네. 뭐 갔는데 짐이 이제 잔뜩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법원에서 강제로 내부에 있는 집기나 짐을 꺼내는 거예요. 아하. 네, 이렇게 꺼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제가 송도에 있던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낙찰을 네. 받았는데 네. 예, 그 채무 법인이 직접 운영을 하던 사업장이었는데 네. 부도가 나면서 경매가 나와서 연락이 통 안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내부에 있는 집기들을 다 꺼내게 된 겁니다. 그럼 저 집기들은 다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 가냐면 바로 이와 같은 물류센터로 갑니다. 저기 보관을 해주는 네, 물류센터로 가서 보관을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집행을 해내는데 사용된 용역에 대한 비용. 또 운반하는 화물차 비용, 또 사다리차가 이용됐다면 사다리차 비용 모두 낙찰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낙찰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럼 어쨌거나 손해가 좀 있구나. 네, 그리고 물류센터도 공짜가 아니겠죠. 네. 보통 컨테이너 하나당 하루에 사이즈나 뭐 요거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10,000원 정도 해요. 그렇죠. 근데 33평 아파트 내부에는 짐을 꺼내잖아요. 네. 그러면 한 요 정도 컨테이너 한 3개 정도가 소요됩니다. 3개씩이나 쓰게 되는구나. 그러면은 한 달에 한 100만 원. 한 100만 원 정도 이게 3달 보관이 돼야 돼요. 한 300만 원 정도가 보관비만. 그리고 나서 여전히 연락이 안 되면 그 이후에는 폐기가 되나요? 안에 있는 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채무자가 점유자가 중간 내 짐 밖에 나와 있네. 찾아가면 땡큐죠. 네. 우리는 보관료 선납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 달 만에 찾아가면 2달 보관료 우리는 환급받고 다행인 거죠. 찾아가면. 네, 네. 근데 대부분 여기에 있는 짐들은 뭘까요? 여기 안에 있는 찾아가겠죠. 짐들은 대부분 쓰레기. 귀중품은 네. 다 찾아 이미 빼갔죠. 그렇구나. 대부분 연락이 안 되고 짐을 내둔 사람들은 다 이게 필요 없는 쓰레기와 다른 그렇죠. 것들을 내둔 상태. 막 가구들 네. 아니면 정말 의미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 상태라서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처분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이거를 유체동산을 경매 신청해야 됩니다. 또 그래야 되는구나. 유체동산 경매 신청해서 이거 누가 낙찰 받아가면 땡큐죠. 그렇죠. 누가 근데 낙찰 받아? 쓰레기나 다른 건데 낙찰 안 받아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부동산 낙찰 받았던 사람이 유체동산도 낙찰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또 폐기를 해야 되는구나. 네. 자 낙찰 받는데 낙찰을 이게 감정가가 100만 원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100만 원 낙찰 받아요. 네. 100만 원을 내야 돼요. 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쓰레기지만 소유권을 내 거로 이전받아 오려면 지불을 하고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내 이름으로 이전받아 이전을 와야 되는 받고, 거죠. 네. 그래야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내가 유체동산 낙찰받은 그 대금 있죠. 약 100만 원. 네. 이거를 내면 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배당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어떤 특정 이해관계자가 납부했던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계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100만 원에 낙찰받았지만 상계 신청은 100만 원 안 내요. 그냥 형식적으로 소유권만 내 이름으로 이전받아 온 다음에 이 유체동산을 어떻게 될까요? 최종적으로는 폐기해야죠. 맞아요. 폐기하는데 돈 들죠. 그렇죠. 돈 들지. 그래서 나 낙찰 안 받을래. 나 경매 안 할래. 자 그래서 강제 집행으로 가면 절차도 복잡하죠. 비용도 33평이 보통 6,700 들어가요. 그래서 강제 집행은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네. 그래서 이사비 주는 거고 원만하게 합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지금 오늘 메시지는 강제 집행까지 가게 된다면 네.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불거지고 네. 금전적으로도 낙찰 받은 그렇죠. 금액보다 일일이 내가 절차 다 신청하고 뭐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원만한 합의가 가장 좋은 명도다라고 네.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15년 동안 네. 경매와 공매를 하면서 나름대로 좀 어려웠던 명도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 중에 가장 난감했던 사례가 하나 있어요. 저희가 이제 낙찰 받고 네. 이제 보통 이제 찾아간단 말이에요. 네. 뭐 벨도 누르고 메모지도 붙여놓고 한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행관 통해서 계고를 하러 갔어요. 벨 누르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열쇠 전문가를 통해서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갔거든요. 네. 대략적으로 보시면 안에 또 뭐예요? 어머. 그러니까
집안에 온통 쓰레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발을 디딜 틈이 없을 정도. 아니 저 지금 모자이크가 처리돼 있긴 네. 하지만 그래도 대략 뭐 이렇게 오시죠. 느낌? 오, 저는 닭살 돋았어. 아니 왜냐하면 예전에 저희 TV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네. 프로그램 한 적이 있거든요. 집을 좀 치워주는 네. 프로그램. 네. 그러니까 집, 그러니까 약간 어떤 정신적으로 쓰레기를 못 버리는. 그 저장 강박증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강박증이 있으셔가지고 아 근데 와 저게 그런 집에 집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문 열고 들어갔는데 이 소유자셨거든요. 채무자. 네. 그 한쪽에 계셨어요? 누워 있었어요. 어머 어떡해. 근데 정신이 약간 올바르지 않으시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러셨구나. 네. 아이고 안타까워서 어떡해.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살살살 좀 잘 달래서 가족분들 대동하고 갔거든요. 아. 수소문해서. 네네네네. 그래서 동생 되는 분은 수소문해서 같이 동행을 해서 동생분 통해서 이제 이분 밖으로 나오시게 해서 병원으로 모시고 가고 아이고 다행이다. 내부에 있는 짐을 치우는데 저 정도 상태일 때는요. 집 안에 동거자가 생깁니다. 동거자. 네, 네. 누가 있을 것 같아요? 반려동물 말고. 바퀴벌레하고 쥐. 아 그렇죠. 아니 뭐 그죠 뭐 동물은 동물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문 업체를 불러서 다 처리하고 막 소독하고 굉장히 좀 고생했었던 그런 이제 명도가 있었죠. 궁금한 게 네. 만약에 저런 명도를 해야 되는 집에 이제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네. 집에 이제 쓰레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네. 그러니까 정말 누가 봐도 쓰레기인데 이 쓰레기조차도 처분을 할 수가 없는. 안 되죠. 그걸 그대로 다 싸가지고 가져가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합의가 안 되면. 합의가 안 되면. 왜냐하면 우리는 쓰레기라고 판단해서 내 마음대로 처분해서 폐기해 버렸단 말이에요. 문제 그랬다가 생길 수 있구나. 한 두세 달 있다가 검찰에서 연락 옵니다. 아. 주거침입죄로. 내용이 뭔가 봤더니 채무자가 자기는 협의해 준 적도 없는데 낙찰받았던 사람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내 집기나 이런 걸 다 처분했다. 그리고 재물 손괴죄도 되거든요. 주거침입죄도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손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좀 근본적인 질문을 좀 돌아가 볼게요. 이 질문을 좀 처음 드렸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제 명도를 해야 되는 과정. 근데 명도가 안 된다. 결국 이제 명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걸 기준으로 전제로 하고서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런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자 이제 저 주인 바뀌었으니까 다 나가세요. 명도 저 하고 싶어요라고 네.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로 구분이 되고요. 네.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는 다 명도 대상이에요. 주로 채무자, 채무자. 임차인들 중에 말소 기준 등기보다 뒤늦게 들어간 임차인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나가야 돼요. 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말소되고 나서 들어왔으니까. 네. 근데 만약에 저당이나 압류보다 먼저 들어와 있던 임차인들은 네. 만약에 확정일자를 통해서 배당 요구해서 보증을 다 배당을 받으면 역시 나갈 수 있어요. 아, 그죠. 배당 내보내야 받으면. 돼요. 네, 네, 네. 계약 기간이 남아도. 그렇죠. 근데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었던 임차인이 배당 요구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명도를 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그냥 거기 이제 계약이 계약 끝나 기간까지 거주해야 돼요. 때까지 계시는 거구나. 네, 그 외에는 다 명도가 가능하고 다만 이제 뭐 유치권을 주장한다든지 기타 이런 특별한 점유자들에 대해서는 뭐 이제 소송을 통해서 판결받아서 또 명도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임돈명령으로 안 되고 유치권의 경우에는. 네. 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아까 저희 전에 사례에서 이 배당 순위가 최후 순위로 가셨다고 했잖아요. 네. 한 분이. 그러면 그 배당 순위는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정해지는 건가요? 임차인이 돈을 받아가는 순서는 전입과 확정일자에 따라 순서가 결정이 돼요. 아, 날짜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네,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빠른 사람이 돈을 먼저 받아가는 겁니다. 네, 네, 네. 뒤늦게 들어간 사람은 순서를 뒤늦게 받아가야 돼요. 어허. 근저당가의 순서도 있고요. 다른 채권가의 순서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저당이 먼저 설정이 돼 있었으면 근저당이 먼저 배당을 받아갈 것이고 임차인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순에 따라 배당을 받아가게 되는데 뒤늦게 들어간 몇몇 임차인들은 배당을 더 이상 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말소돼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 명도 저항이 좀 발생을 하죠. 그렇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과도한 비용을 요구한다든지, 네, 7천만 원 이렇게. 예, 막 이제 좀 막 이렇게 좀 무리하게 좀 저항을 하려고 네. 하는 경향을 보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말 저희가 뭐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을 때 명도가 되어 있는 건물을 찾는 게 가장 좋긴 하겠네요. 경매는 거의 없어요. 경매는 거의 경매는 없고. 누군가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 비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한 가지 제가 좀 경매를 지금까지 하면서 네. 되게 감동스러웠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오! 감동을 받았던 일이. 네, 춘천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네.
낙찰 받고 저희가 수소문 해보니까 이사 나간 거 같대요. 음. 관리사무소 통해서 얘기해 보니까 이사를 이미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사무소 통해서 그 거주하고 있던 소유자의 연락처를 알게 돼서 네. 연락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이미 자기네 이사 나갔대요. 오. 짐이 안에 있냐 했더니 짐이 하나도 없대요. 어. 그러면 혹시 도록 비밀번호 알려줄 수 있나 했더니 문자 주겠대요. 네.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도 이사비를 요구해요. 이사 나갔어도. 그렇죠. 그럼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약간 자기 바보 같거든요. 다 음. 받아가는데 자기만 안 받아갈 수는 없잖아요. 음, 그래서 혹시나 그런 얘기 하시지 않을까 하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 일체 없이 그냥 도록 비밀번호를 딱 문자를 주시면서 네. 아래 문자 하나가 더 왔는데 그게 저를 되게 감동시켰던 문구가 있었습니다. 네. 본인들이 살던 그 주택이 처음 마련했던 자기들의 보금자리였는데 아이고. 뭐 경제적 사정 때문에 안타깝게 이렇게 집을 지금 이제 낙찰받으신 분에게 이전해 해갔지만 본인들의 집이었던 거. 예, 본인들의 집이었는데 그랬구나. 첫 보금자리. 아이고. 그런데 낙찰받으신 분은 이 집에 들어오셔서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셔서 정말 저는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전 얘기 듣는 것만 저도 그런데.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첫 집이 사실 인생 일대의 추억이잖아요. 맞아요. 가족에게는. 그런데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 집을 어떻게 보면 내가 원했던 만큼 살지 못하고 네. 손해를 보면서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어떤 악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소위 말해서 뭐 네. 똥 싸고 가는 게 아니라 네. 여기서 좋은 그런 일이 분들도 생겼으면 있어요. 좋겠다. 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경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 갖는 것 중에 하나가 경매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안에 사는 사람을 내쫓는다. 그렇죠.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음. 안에 있던 사람 내쫓는다기보다는 어쨌든 안에 있던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사를 나가게 됐는데 그분이 그동안 미납했던 관리비도 낙찰자가 내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사비에 보탬이 되라고 얼마나도 단 비용을 좀 지불해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선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윈윈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시각으로 보면 내쫓는 것 같지만 그렇죠. 내쫓을 때 돈 주면서 내쫓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사 비용도 지불해 주시고 그 사람 마음도 좀 위로를 해주시면서 네. 이분들도 결국 우리 이웃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웃을 어려운 사정을 내가 잘 좀 도와준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따뜻함과 배려 있는 마음으로 대하신다면 그렇게 어려움 없이 대부분 명도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권리 관계에 있어서 공매와 경매, 그 명도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 마지막에 들었던 사례가 참 네. 마음을 좀 아프지만 또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내 사정상 이 집을 떠나야 될 때 누군가가 또 의미 있는 가격에 들어와서 서로 또 이사비용을 대주고 이렇게 서로 좀 도움을 주는 관계로 갈 수 있는 게 또 경매나 공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이 상황에 처해 있는 누구라도 이러한 일을 말미암아 또 재기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로 갈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를 진심으로 또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살롱에서 박철원 원장님 만나봤는데요. 다음 이야기 또 기대가 되네요. 네, 다음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원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